우리가 버려진 창고에서 발견한 것들. 날마다 금요일처럼. 나는 금요일을 사랑한다. 뭐 나만 그런 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하면 안도감, 기분 전환, 주말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란 기대감을 떠올린다. 금요일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면 그날이 올 거라는 기대와 함께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축제 분위기에 맞춰 그 이름을 딴 레스토랑 체인까지 있겠는가. 나 역시 나만의 의식으로 금요일을 축하한다.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에 스타벅스에 가서 이런저런 종류의 커피를 한 잔 마신다. 그리고 차를 몰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대신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도로를 따라 빙 돌아오는데 주로 내가 좋아하는 주립공원이 그 드라이브 코스에 들어가 있다.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그날이 월화수목 대신 금이란 글자로 시작된다는 이유만으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진다. 몇 시간 후 다시 학교로 아들을 데리러 가면 우리는 큰 소리로 하이파이브를 외치면서 손바닥을 짝 마주치고 그렇게 손이 마주치는 순간 둘 다 금요일이다 라고 외친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학 도시에서 시작되는 축제 분위기에 이런저런 조짐들을 서로에게 가리켜 보이곤 한다. 남학생 사교클럽의 운동장에서는 축구공이 풍선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그릴 위에서는 햄버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집 앞 현관에 달린 그네 앞에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사방에서 파티가 시작되고 있다. 가끔은 금요일이 온 걸 온 세상이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며칠 전 그동안 신경이 쓰였던 건강 문제에 대해 아주 좋은 결과를 듣고 병원에서 나왔다. 좋았던 기분은 주위에서 약동하는 봄의 정취와 함께 한껏 부풀어 올랐다. 꽃들이 만개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밝은 햇빛이 내 등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문득 이런 분위기를 자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커피향 섞인 내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나는 카푸치노라고 속삭이면서 안성맞춤으로 모퉁이만 돌아가면 즉시 나타나는 커피 전문점으로 향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은 화요일이잖아. 커피를 사 마시는 건 금요일에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달았다. 왜 금요일이 일주일의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해야 한단 말인가? 7일째 되는 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나머지 6일을 그냥 흘려보내야 한단 말인가? 몇 분 후 나는 싱글거리며 라즈베리 모카를 한 손에 든 채 차로 돌아왔다. 그렇다.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즐기기 전에 항상 이런저런 조건을 습관처럼 내세운다. 대학을 졸업하면 즐거움은 취직 이후로 미루어진다. 취직을 하면 결혼 이후로 연기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녀석들이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을 정도로 크면 즐겁게 지낼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차 할부금을 다 갚으면 기쁠지도 모르고 마침내 은퇴를 하면 삶을 즐기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마냥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순간들을 흘려버리게 된다. 우리가 금요일의 환희를 비가 오는 월요일이나 우울한 화요일이나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로 앞당기면 어디가 큰일 나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인생의 7분의 1을 허비하는 게 월요일 때문이란 건 너무 시시한 이유가 아닌가. TGI 프라이데이가 정작 금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혹시 아는가? 그들은 한 주 내내 축하하고 그 축하를 주말로 이어간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한다. 향기로운 색깔. 병원은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삶을 바꿔놓는 곳이다. 10년 전 뉴욕 시립병원에서 만난 한 비범한 사람이 내 인생과 삶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는 뜻밖의 선물을 주었다. 그때 25이었던 나는 그저 그런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었다. 맨해튼에서 살게 되었다는 흥분이 사라지고 나자 내 삶은 따분하기 그지없었다. 처음에는 신선한 열정과 사명을 갖고 공공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내 열정은 곧 현실에 굴복하며 대충대충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결국 직장에 사표를 냈다. 그와 동시에 쾌적한 아파트에서도 떠나야 했다. 나는 욕실과 방을 구분하기 위해 합판으로 만든 미닫이 문 하나가 있는 숨이 막힐 정도로 좁고 습기 찬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 와중에 급성 맹장 수술을 받는 곡절도 겪었다. 한껏 위축된 나는 운동과도 담을 쌓았다. 당시 내 남자친구, 현재 내 남편은 뉴욕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말마다 그 새장 같은 아파트에서 우울증에 푹 파묻혀 지냈다.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죽상을 쓰고 있었다. 우울증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24부작 드라마를 이틀에 걸쳐 한꺼번에 다 보기도 했다. 참다 못한 친구가 봉사단체에 가입해보라고 나를 초대했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하지만 나는 별로 그 기회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솔직히 그 일이 내 삶을 다시 북돋워줄 기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겨우 찾은 새로운 직장에서 지난 회사에서 받았던 연봉의 25%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자유시간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일푼으로 바쳐야 한단 말인가. 내키지 않아 하는 나를 친구가 끈덕지게 졸랐다. 마지못해 나는 그녀를 따라 봉사단체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단체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하지만 내게 배당된 일은 병원에 입원한 전신마비 성인 환자들을 매주 방문해 몇 시간씩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었다. 감당 못할 일을 맡은 것 같은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다. 내가 지금 대체 뭘 하는 거지? 나도 그 환자들 못지않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런 내가 그들을 돌봐준다고? 말도 안 돼. 어쨌든 처음 봉사를 시작하는 날이 왔다. 나는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 속에서 내내 과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을 품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담당자가 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환자들이라고 말했다. 즉, 그들에겐 병원을 나와도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자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퇴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전신마비가 되었는지 물어서는 안 됐다.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전혀 할 수 없었고, 다만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가능하다면 시각을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었다. 교육 담당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질병이나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신체가 마비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했다. 내가 맡을 환자의 이름은 찰스였다. 그는 목 이하의 몸은 모두 마비된 환자였다. 겨우 말을 하고 얼굴 근육만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나는 바짝 긴장한 채 찰스의 병실로 갔다. 마치 직원 회의에 가는 것처럼 일단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화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생각해 왔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하지만 벌써 115호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 와서 전략을 짜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병실에 들어가 찰스에게 내 소개를 했다. 그는 높이 받쳐놓은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이 조금 까칠하게 자란 찰스는 나보다 겨우 몇 살 더 많아 보였다. 병실을 재빨리 훑어본 나는 병실이 내 스튜디오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좁다는 걸 깨달았다. 병실에는 아주 작은 흑백 텔레비전, 하지만 찰스가 채널을 바꾸거나 텔레비전을 끄려면 바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야 했다. 이 하나 있었다. 창문도 하나 있었지만 그 창문은 그림들로 가려져 있었다. 서로 비슷한 스타일의 추상화들이 유리창에 테이프로 붙어져 있었다. 대체 누가 찰스를 위해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했지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는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걸 물어볼 수 없었다. 침대 뒤에는 생일 축하 카드 한 장과 찰스의 소지품 몇 개가 코르크로 만든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 간단한 수인사를 나누고 나자 나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림 그릴 준비 됐어요? 찰스가 갑작스럽게 내게 물었다. 순간 내 머릿속은 정신없이 돌아갔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어쩌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해놓은 것처럼 나도 그림을 그려서 그의 침대 옆에 걸어놓아야 하는 걸까?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다행히 찰스가 서둘러 나를 구해주었다. 저기 캐비넷 안에 붓과 물감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색깔을 바꿔야 하니까 싱크대에서 컵에 물을 좀 받아와야 해요. 아직도 찰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방에 있는 유일한 가구인 사물함 스타일의 캐비닛을 열어 수채화 물감과 붓이 든 커다란 통을 꺼냈다. 그런데 붓을 보자 모든 상황이 단번에 이해가 되었다. 붓의 손잡이 끝에는 일종의 호루라기처럼 생긴 장치가 고무줄로 고정돼 있었다. 찰스가 병실 안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모두 입으로 그렸다는 걸 난 깨달았다. 나는 물을 통에 받고 분주하게 화구들을 준비하면서 찰스가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다. 곧 찰스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그림을 그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찰스는 쟁반 위에 그린 물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내게 설명해주고는 그의 얼굴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임시로 만든 종이 캔버스를 설치하게 했다. 그런 다음 내게 붓에 물감을 묻히고 그 붓을 자신의 입에 물려주고 색깔을 바꾸기 위해 붓을 헹구는 일을 맡겼다. 나머지는 그가 다 했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에 나는 그만 매혹되고 말았다. 찰스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찰스가 대답할 필요가 없는 말들을 주저리 늘어놓았다. 찰스는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마다 붓을 이빨로 물고는 말했다. 빨간색이요. 우리는 그해 가을과 겨울에 매주 수요일을 그렇게 함께 보내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 대한 찰스의 열정은 감동적이었다. 그는 나처럼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와 나 사이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다. 나는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탄성을 질렀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상을 찾아냈다. 그는 그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색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다시는 나갈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그는 내게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창문에 붙여달라고 했다.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매번 새롭게 깨닫고 있는 것 같았다. 찰스와의 만남 이후 내 삶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시작했다. 내 곁에 존재하는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한 의미로 다가왔다. 남자친구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그의 뺨을 만질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밖으로 달려나가 상쾌한 겨울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찰스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찰스는 내게 아주 근사한 선물을 주었다. 지금 나는 찰스가 있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다. 그를 못 본 지도 오래되었다. 하지만 삶이 힘들거나 실망스러울 때마다 그를 생각하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한다. 새 색깔이요. 내겐 가족이 있다. 나는 건강하다. 그리고 자유롭다. 내게는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삶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 나는 갑작스런 냉기에 잠이 깼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일순간 멈춘 듯 했다. 오리건 주의 해변에 있는 이 시골 마을은 이처럼 정전이 자주 왔다. 1분, 1시간, 어쩔 땐 3시간 가까이 정전이 지속될 때도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반가운 소리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붕, 깜빡깜빡, 삑, 윙. 라디오와 냉장고와 시계와 컴퓨터와 텔레비전과 히터와 자동응답기들이 한꺼번에 다시 살아나는 소리들이었다. 나는 수도 없는 정전을 겪으며 살아왔다. 불도 안 켜지고 히터도 안 돌아가고 아무 소리도 없이 정적만 흐르고 이런 건 다 참아낼 수 있다. 하지만 모닝커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통 때 같으면 뒷문 밖의 석재 테라스에 불을 피워 물을 끓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다. 언덕 위에 있는 이웃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친구 제니 캠프 스토브에 커피를 끓이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도 있으련만 바람이 무섭게 나뭇가지들을 후려치고 있었다. 다행히 전화는 살아있었다. 나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사 일은 걱정 말게. 곧 복구되겠지 뭐. 그때까진 집에서 쉬도록 하게나. 나는 희미한 아침 햇살에 의지해 벽장 뒤쪽에서 랜턴과 침낭을 찾아냈다. 랜턴을 부엌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는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았다. 성냥을 켜서 랜턴에 불을 붙였다. 나는 이 경이로운 물건을 발명해낸 콜먼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었다. 랜턴의 금속 덮개가 재빨리 데워졌다.
어쩌면 커피를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원뿔 모양의 랜턴 덮개 위에 뭘 놔야 넘어지지 않을까. 그 위에 바닥이 두꺼운 소스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데우려고 하다가 재활용 박스에 있는 토마토 소스 깡통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됐다. 나는 그 깡통을 깨끗이 씻어 헹군 후 물을 넣고 뜨거운 것을 만질 때 요긴한 장갑을 끼고는 플라스틱 젓가락 2짝으로 그 깡통을 잡았다. 곧 미니컵에 든 인스턴트 커피에서 향기로운 김이 나기 시작했다. 4개의 깡통을 데운 후 즐겁게 커피를 마시고 심지어 남은 반잔의 더운 물로 씻을 수도 있었다. 나는 따뜻한 물수건이 내 얼굴을 스치는 소박한 즐거움을 한껏 음미했다. 이것으로 전기가 없는 하루를 버텨낼 준비가 될 것이다. 나는 털이 들어간 낡은 파카와 양가죽으로 만든 부츠를 신었다. 침대 옆 탁자에 쌓여있던 책을 몇 권 챙기고 파카의 지퍼를 올린 후 후드끈을 단단히 조이고 내 침낭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고는 랜턴의 각도를 조정하면서 편안하게 누워 책을 읽었다. 폭풍의 언덕을 읽는 동안 창살에 비친 햇빛이 점점 찬란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단열이 잘 안 되는 눅눅한 낡은 집이 문득 지겨웠다. 나는 침낭에서 기어나와 추위 때문에 감각이 없어진 손가락을 위해 양모 장갑을 찾아 나섰다. 목재난로가 있는 친구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고독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이웃사촌 젠이 차를 몰고 왔다. 남자친구 집에 가려고. 그녀가 문 안으로 머리를 쏙 들이밀면서 말했다. 100km를 운전하겠다는 거야? 도로가 진창이라 미끄러울 텐데. 나는 걱정이 됐다. 그래도 남자친구 집은 전기가 나온다네. 운 좋은 남자지. 그래서 말인데 너는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어때? 장작이 다 떨어지긴 했지만 목재 난로도 있고 내 강아지랑 고양이가 널 따뜻하게 해줄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젠. 운전 조심하고. 차로 걸어가던 그녀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 파티에서 마시다가 남은 브랜디가 있어. 뭐든 맘껏 꺼내 먹어. 젠을 배웅한 다음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땔감을 찾는 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숲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무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은 모두 물에 젖어 있었다. 나는 새로 나뭇가지들을 베느라 몇 시간 동안 구슬땀을 흘렸다. 그날 밤 기다렸다는 듯이 기온은 영하로 곤두박질 쳤다. 거의 연기만 나는 불가에 나는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따뜻해지려면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침낭이 3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았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내 옆에서 몸을 말고 누웠다. 그날 밤 우리는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극적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나뭇가지를 베고 판지와 신문지 뭉치를 모아 불씨를 지피고 젖은 나무를 피우기 위해 뭐든 걸어 모았다. 창문 밖에서는 전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사방으로 비틀었다. 폭풍이 부는 걸 지켜보는 동안 스토브 위에 올려놓은 얼음장 같은 콩수프가 보글보글 끓었다. 그 향기가 공중에 감돌며 조금은 훈훈한 저녁이었다. 정전이 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몇 시간씩 가지를 베지 않고도 스토브에 들어갈 수 있는 마른 나무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내 오두막집으로 돌아가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를 찾아 벽장과 찬장과 침대 밑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선반과 테이블 위도 모조리 살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전 남편이 나무로 만든 뻐꾸기 시계와 삼나무로 짠 보석 상자, 가족 사진을 넣기 위해 차고에서 세일해서 산 액자들, 그리고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올려놓기 위해 만들었던 선반들을 걸어 모았다. 이것들을 태운다는 것이 범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사실 거의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밀대에 불을 붙이는 것도 몹시 망설여졌지만 어차피 곰팡이가 핀 데다 손잡이도 하나 달아나고 없었다. 호두나무 책꽂이도 태울 것인지 고민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청소를 할 때마다 안 쓰는 건 다 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정전 덕분에 이를 행동에 옮긴 셈이 되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손에 들고 나는 내게 물었다. 나는 아직 이걸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 이걸 원하고 있는가? 답은 간단했다. 곧 문 밖으로 물건들이 하나씩 옮겨졌다. 유목으로 만든 램프, 은매화 빵 상자, 다리가 3개뿐인 낡은 화분 받침대. 나는 그것들을 망치로 두들기면서 왠지 모를 가벼운 흥분을 느꼈다. 나무 조각들로 변신한 그것들을 쟤네 집으로 끌고 갔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념품들과 가족이 남긴 공예품들을 난로에 밀어넣고는 정전 덕분에 새로운 의지와 용기가 차오르는 걸 느꼈다. 정전 덕분에 내 과거를 놓아주는 의식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타닥타닥 난로에서 피어나는 열기가 사방으로 퍼지는 동안 나는 파카와 터틀넥 스웨터를 벗었다. 안락의자에 앉아 흔들거리면서 살구 브랜디를 홀짝거렸다. 틈틈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껴안아 주었다. 난로 위 냄비에서는 퐁듀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손에 쥔 컵에선 뜨거운 커피 향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로소 쟤네 집안을 천천히 살펴보는 여유를 가졌다. 쟤네 집은 간소하고 소박했다. 잡동사니 하나 없이 깔끔하고 담백했다. 나는 비로소 쟤니 그토록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쟤는 언제든 무언가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의 삶은 경쾌하고 날렵하다. 나는 펜을 들어 쟤네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를 썼다. 84시간 동안 전기 없이 살아야 했던 상황에서 나는 빛과 온기와 나무의 존재에 대해 진실한 고마움을 느꼈다. 나는 내 삶을 번잡스럽게 만들었던 물건들을 난로에 모두 던져 넣었다.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미련들 또한 던져 넣었다. 내가 가진 물건들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내가 누리는 행복은 더 커졌다.